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당장은 중국이 미국 없이 완전히 뭐 쉽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은 게 올해 중국이 나름대로 단지 협상 카드용으로만 보조시킨 게 아니라 빌드업 과정들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몇 가지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내년 2월 혹은 3월 전인데까지는 현재 강세장 기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역시도 올해 딱 두 가지 컨셉이 됐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제 옆에는 오늘 빈센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대학교를 다시 간다면 어떨까요? 좋죠. 뭐 제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여전히 경제학 할 겁니다. 경제학을 하신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문 경제학. 저는 언론 영상학을 전공했거든요. 네, 같이 전공한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뭔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학문인 것 같아요. 해보니 네, 제가 심화 전공까지 했는데 뭔가 관련한 업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 나의 앞으로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도움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함수 이런 거는 네. 살면서 얼마나 쓰겠어요. 많이 쓰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래요? 네. 전 안 써가지고. 근데 이 인생에 도움되는 그런 학문은 대학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요. 위즈덤 컬리지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좋네요. 네. 위즈덤 컬리지 2026 이번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배움터고요. 위즈덤 컬리지 이번 시즌에는 더욱더 강력하고 또 압도적인 라인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 전에는 잠깐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말미에 자세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즈덤 컬리지 네. 2026 함께 하시죠. 저희가 요거 렉처 콘서트 그런 것도 하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지난 렉처 콘서트에서 울었어요. 왜요? 아니 그때 차인표님의 강연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을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보다가 네. 울었어. 오열을 했어. 오열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도원에 오열하는 거지. 그 정도로 감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도 잠시 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도 하루에 하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수가 네. 1% 넘게 다 올랐어요. 제가 한 열흘 정도 전에, 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밀다 이제 밀이사 밀고 있고. 밀의사. 네. 여전히 지금은 기세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가 좋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에 하나 문장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수많은 뉴스 플로우들을 쭉 봤을 때 한 3주 어간 돼가지요. 셧다운이 된 지. 네, 평균적으로 보면 골든 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네,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모락모락 피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김규환 수석 나오셔갖고 다양한 얘기 해주시겠지만 미중 간의 갈등의 완화 조짐이 어쨌든 다음 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계속해서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회로가 약간은 기대 섞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벤트들이 간밤에 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악재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점점 뭐가 있으면 문제가 바로바로 좀 해결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셧다운도 종료되고 하면 네. 셧다운에 대한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나 싶긴 한데 경제지표 발표 안 되는 거 말고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변한 게 없죠. 하지만 협상이라는 거, 봉합이라는 거, 서로 원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 협상을 정말 이 극단에서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중국 얘기를 저희가 나눠볼 텐데 네, 중국 관련한 투자를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은 분들이 올 초부터 시작하고 계신데 지금 또 연말 들어서 또 내년에는 새로운 기회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 팀장님 뵈면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시 주석이 이번에 APEC 정상회담에 올까요? 오는 거죠. 와요? 네. 뭐 온다라고 근데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그때 안 당시에 뭐 해가지고. 서울 간다고 호텔 예약 했다 네, 취소하고 취소했다 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서울은 안 가는 것 같고 서울은 안 오는 것 같고 경주로 그냥 가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것 같고요. 뭐 이틀 정도. 근데 이제 뭐 내용이 중요하겠죠. 근데 예전에 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에 이제 뭐 서울도 돌고 뭐 어떤 상징성 있는 행보보다는 네. 지방에서 일정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중 대사 지명도 생각보다 빨리 했고 네. 어쨌건 나왔다는 거는 뭔가 누군가 이제 대사가
또 에스코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네. 일정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 걸로 보여지고요. 와서 어떤 얘기할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유명한 분들을 보면 너도나도 막 스마트폰 갖고 셀카 같이 찍는데 네. 혹시 이거 잘 모르고 요즘 MZ들 막 시주석 앞에 가서 가지도 못하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 네. 멀리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뭐 시도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시주석은 사실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대놓고 발언을 하거나 이런 모습도 거의 행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게 이제 확정된 것들이 사후적으로 중국이 밝히고 이런 형태라서 네. 뭐 중국 스타일로 봤을 때만 이번 주 정도면 이제 에이펙 그 방문에 대한 결정 발표 정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되게 공개된 행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경환 팀장님의 자료의 헤드라인이 재밌어요. 중국 오랜만에 보니 잘생겨 보인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주시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이제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네네네. 앞서서 제가 이제 지금 말 나온 김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네. 이제 오랜만에 보니 잘생겨 보인다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주요국들이 주식이 많이 채워져 있잖아요. 네. 이제 중국은 저희가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직도 주식이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국가가 아니고요. 또 유일하게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있었던 국가라서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내년까지도 중국 주식을 감히 뭐 저희가 이제 비중 확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좀 바뀐 부분도 있지만 네. 내년까지의 사이클이 다른 나라들 4, 5년 전에 좀 겪었던 상황. 사실 저희는 다 주식을 이미 4, 5년 전부터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고 네. 주식해야 된다 난리를 친 게 저희가 팬데믹 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21년까지 주식을 했다가 22년부터 완전히 주식, 부동산 뭐 다 폭망하면서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없습니다. 중국은 올해 들어서도 테크 주식이나 뭐 배터리 같은 선진 제조라고 하는 일부 기업들은 주가 올랐지만 소수의 어떤 성장주들만 올라서 내년에 전면적인 강세장을 저희가 기대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포지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더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에이펙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결론은 좀 불편하다입니다. 불편하다. 네, 중국 입장에서. 앞서서 빈센트 님이 얘기하신 전반적으로 이제 좀 좋은 상황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 누구도 이번 에이펙에서 설사 만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뭐 100% 관세, 추가 관세라든 이런 것들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뭐 20% 정도 확률을 볼까요? 다들 뭐 결국엔 합의하겠지, 또 타코겠지, 또 중국이 저래도 협상용이겠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제가 뭐 감히 아예 양측에 타협 불가능한 상황까지 최악으로 치닫을 거라 예상은 아닌데 네. 중국이 최근에 조금 자신감을 보이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 부분이 협상에서는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번에 11월 1일쯤에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는 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워낙 이번에 히토류나 생산 광물 관련된 합의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중국 쪽에 어떤 포커싱을 맞춰서 중국 시각으로 지금 미중 회담을 보면 이 합의 과정이 만났을 때는 뭔가 타결할 것처럼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2월 1일이 중국이 이번 히토류 관련돼서 좀 고도화시킨 제재, 통제 방안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게 12월 1일인데 네. 그때까지도 좀 계속 그 딜 과정을 조금 연장해서 보셔야 되지 않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히토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건데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벌써 중국은 사실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뭐 칩 개발 자기네들이 했다 그러고 뭐 AI 관련한 기술도 그렇고 이제는 미국 없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네. 건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뭐 한 저희가 뭐 합의 이혼이라고 표현하는 이 과정을 합의 중국 입장에서는 한 뭐 2, 3년 보지 않을까요? 뭐 당장은 중국이 미국 없이 완전히 뭐 쉽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은 게 올해 중국이 나름대로 단지 협상 카드용으로만
고조시킨 게 아니라 네. 빌드업 과정들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몇 가지 정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요? 일단은 지금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 우리가 중국이 광물이나 히토리 쪽에 특히 왼쪽 그 차트 조금 확대해 주시면 네. 네. 사실 중국 없이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별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생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인데요. 중국이 올해 4월 상호관세 부과되고 5월달 제네바 합의하는 그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 미국이 광물에 대한 부분, 본인들이 생산재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부분을 틱 던졌을 때 어떤 식으로 흥분하고 들어오는지를 좀 느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중국 입장으로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친중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트럼프의 입으로만 지금 뭐 어떤 주도를 보실 수도 있지만 뭐 말은 트럼프만 미국이 하니까. 덜 때리거나 화해하거나 유화 제스처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시장에서 이제 주식이 이미 어느 상당 부분 반영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중국이 어쨌건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4월 달에 관세 때렸고 5월 달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느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위력. 자신감을 더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에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과도한 요구사항이 돼서 미국 입장에서 수용 불가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본인들의 광물이나 생산력에 대한 어떤 카드로서의 생각이 생각보다 지금 높아 보이고 네. 올해 실제로 저희가 문건을 정리해 보니까 히토류, 자석, 광물, 배터리 이런 관련된 생산 관련된 이 광물 관련된 문건이 한 60개 정도 문건을 발표를 했어요. 중국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지금 꽤나 착실하게 밟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10월 9일에 발표한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일 많이 자극을 했는데 마치 반도체처럼 본인들의 히토리를 조금이라도 아주 미량이라도 사용해서 해외에서 생산하더라도 본인이 개별 승인해주겠다라는 법안이 이제 이번에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네. 반도체를 딱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니네도 승인 받기 싫으면 우리랑 딜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4월과 굳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양쪽이 부분적인 광물 제공, 반도체 제공을 합의할 수는 있으나 네. 중국의 어떤 지금 빌드업 뭐 올해만 발표한 60건의 문건들을 보면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 뭐 당연히 중간에 낀 국가들도 내년부터 이 생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개별로 또 승인을 받거나 국가와 이제 중국과의 딜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협상 카드로만 보기에는 너무 촘촘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광물에서 보는 부분이고 네. 그 중국의 체력 얘기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장표 조금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체력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국의 배짱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한 부분의 정리 중에 두 번째는 중국이 지금 당연히 수출이 어려울 거고 내수가 저렇게 안 좋고 고용도 안 좋다는데 본인들도 이제 어떤 믿을 게 있어야 뭔가 딜을 할 텐데 중국도 결국에는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라 보시는 건데요. 동의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중국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출이 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이 대미 수출 증가율은 급감한 반면에 이제 미국 제외한 기타 국가의 수출의 비중이나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일부 폄훼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단기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밀어내기라든지 또 우회 수출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는데 올해 대미 수출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수출이 좋았던 이유는 일시적인 요인인 것들도 있어 보입니다.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쪽을 우회하는 수출도 급증했고 의외로 올해 중국의 유럽 쪽 수출도 꽤 좋습니다. 이게 뭐 밀어내기나 비축으로 보기에는 전기차나 배터리나 친환경 분야들의 어떤 박리담회를 할지라도 굉장히 물량이 많고요. 네. 심지어 아프리카 쪽 수출도 40에서 60%씩 증가하는데 이 아프리카에 뭘 수출해요? 아프리카의 우회로로 사용하는 측면도 좀 있고 실제 생산 기지가 동남아 다음으로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 뭐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으로 많이 기지 진출했는데 네. 진짜 무슨 뭐 거의 바이러스처럼 어디든 생산 시설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내년까지 중국 수출은 체력이 좋으니 미국에서 벗어날 수 있어를 확정 지을 수는 없으나 올해 들어서 분기별로 1Q, 2Q, 3Q 다 지금 6, 7%대 수출 증가율이 나오다 보니까 4월에 비해서 지금 협상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이 좀 불리한 부분은
본인들이 지금 수출이 체력이 괜찮으니까. 심지어는 저희가 잠깐 그때 100% 이상의 관세를 맞았던 4, 5월 달을 포함한 2분기도 6% 이상이 지금 수출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뭐 잠깐 맞지 뭐 난 한두 달 더 맞을래. 근데 나 이거 카드 여러 개를 가지고 난 좀 더 얻어볼래. 반도체도 더 얻어볼래. 뭐 이거저거 얻어볼래라고 해버리면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깔끔한 딜이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이제 중국 수출에서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표 하나 더 넘겨주시면 중국이 수출이 최근에 잘 나온 원인은 구조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왼쪽은 저희가 장표에서 보시는 게 뭐냐면 AI 밸류체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ICT 제품이나 중국의 뭐 전기 장비, 기타 여러 가지 부품들 측면에서 중국이 이제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2024년 기준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냥 육안상으로 보시기에도 기본적으로 품목별로 중국이 예전에 수세에 몰렸던 혹은 중국이 미국이 독점했던 품목들도 중국이 지금 이미 수출 자체를 하고 있는 비중이 많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기술 자립을 완전히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중국이 자본재 쪽, 중간재 쪽, 소재 쪽에 대한 경쟁력이 너무 좋아서 꽤나 이걸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고도화됐다. 상당 부분 우리가 내년에도 장세를 봤을 때 한번 조금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좀 믿을 구석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어제도 중국 성장률도 발표되고 했습니다만 쟤네들 경기도 안 좋고 내수나 고용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수세에 있는데 당연히 수출까지 악화되는 어떤 무리수를 둘 수 있냐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이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 작년보다 달라진 부분이 본인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라고 삼았던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해결될 조짐, 일부 좋은 징조를 좀 보였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중국 주식이 상승한 원인은 여기 보시는 왼쪽 그림에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다른 나라들과 진짜 다른 거의 유니버스에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 다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침체다, 재정이다 뭐 이럴 때 중국은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올해도 결국에는 물가가 기본적으로 뭐 V자로 오르고 있는 건 아닌데 선행지표 지금 올랐습니다. 주가를 견인하는 것들이 저희 보시는 통화량 같은 데이터들인데요. 이제 9개월을 저희가 선행해서 그렸는데 중국이 유동성 함정을 좀 탈출할 조짐을 보였다는 게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경로는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고 이제 내년이면 최악의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면서 저희가 이제 리플레이션 구간으로 간다라는 이제 가정으로 주식을 추천을 감히 드리는 건데 중국 수뇌부도 좀 비슷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수는 안 좋은데 중국이 내수가 안 좋았던 원인이 은행에 수없이 쌓여있던 그 초과 예금들 문제였는데 네. 생각보다 올해 중국이 자극한 효과들이 발휘가 되면서 통화량과 유동성이 조금씩 움직일 조짐을 보였고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구도 자체가 내년에 우리는 빚도 줄인 나라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찌그러져 있던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좀 문제였다고 생각했던 뭐 유동성 함정이나 이런 것도 해결 중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마진의 함정을 탈출하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조조정을 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도 자체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를 전술적으로 해보자.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내년에 일부 이제 아시는 분도 아는데 중국이 뭐 친환경이나 철강, 화학 같은 대부분 공급 과잉인 산업에 대해서 올해 소모적 가격 경쟁 억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네. 일종의 공급 개혁이라는 구조 조정을 그렇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중국이 대출 증가율을 제가 좀 보여드린 거고요. 네. 네. 초록색 선이 대출이고 지금 회색 선이 CSI 300 주가입니다. 대출이 많이 줄었어요. 네, 10년 동안 거의 줄었다 보시면 돼요. 2017년을 고점으로 해서 사실상 계속 떨어진 사이클이고요. 사실 중국이 지금 돈이 예금 적금에 있던 게 주식 계좌로 왔을 뿐이지 실물로 들어오거나 실물에서 대출이 대단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해 중국은 대출이 줄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이 지금 다 가계부채 늘어갖고 난리고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3, 4년 동안 부동산 때문에 줄였고 기업들도 사실 2, 3년 동안 지금 대출을 줄인 상황입니다. 대출이 주는 사이클이 저희가 내년이 저점이라고 보는데 네. 보통 이 금융 디레버리징을 했다는 이 사이클이 이제 초장기 사이클의 후반에 가면은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금리가 이제 충분히 떨어지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전반적인 정황이 이제 끝단까지 왔다고 했을 때 주식을 채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제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내년까지 구조조정 사이클로 삼고 내가 이번에 딜에 대해서 많이 못 얻어도 내 어떤 전반적인 그 어떤 구도를 보여주면서 구조조정 계기로 삼자.
그러니까 수출이 좀 견조한 편이고 내수는 안 좋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니까 조금 더 인내 전략에 좀 어떤 사이클에 조금 가속기로 좀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감히 양측이 이번에 만났는데 아무런 딜도 없이 돌아갈 거고 무슨 뭐 우크라이나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뭐 과도하게 낙관도 안 하시지만 타코 자체에 대해서는 기종으로 깔고 있고 중국도 저렇게 그냥 삐진 척 있지만 뭔가 하겠지라는 걸 4월 합숙 효과 측면에서 보시는데 이 딜 과정이 생각보다 시원하게 딜이 안 떨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딜 과정이 11월 초가 에이펙에서 뭔가 서명을 하거나 뭔가 양측이 공동된 합의문을 발표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연말까지 끌 가능성이 있다. 뭐 지금 저희가 뭐 한 달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11월 초가 아니었어? 양쪽이 그냥 전술적으로 유예시켰던 관세 그냥 이번에 확정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수출입하기로 하고 대두 사주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봤던 것들이 되게 껄쩍지근하게 끝날 수도 있고요. 스몰딜 몇 가지만 하고 사실 끝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에이펙을 스몰딜에 의한 약간의 리스크로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좀 자신감을 보고요. 그리고 더 큰 틀에서는 중국이 나름 지금 배짱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이제 대립이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양측은 어느 정도 누더기라도 어쨌건 합의를 해놓고 네. 이제 다른 데서 전선에서 싸우는 거죠. 그 다른 데는 뭐예요? 뭐 유로존 동남아 같은 국가들을 서로 종용해 가면서 중국은 생산으로 협박하고 미국 쪽에서 백악관에서는 너희가 중국의 관세 때려줘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오래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 지연이 돼서 다른 나라와의 딜도 지금 백악관이 끝내지 않은 쪽이 있다 보니까 올해 인도까지 마무리하면 그럼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이제 반중해줘야지라고 하는 협박과 함께 중국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올해 느꼈던 생산에 대한 강력함을 본인들이 느꼈고 본인들 체력이 있다라고 혹은 체제적인 특성상 조금 어렵더라도 이거 그냥 체질 개선 중이다라고 하면서 버티기로 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한일 또 뭐 동남아 유럽 개별 국가들 대상으로 우리 생산하려면 우리 거 쓰려면 그쪽의 백악관과 척을 져라 뭐 이런 이제 딜들 네. 또 금융이나 환율 쪽에서도 미중 간의 어떤 다이렉트 직접적인 대립들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마무리 단계일 뿐이고 내년에 또 새로운 중간 진영에서의 어떤 그 대립도 저희가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좀 피곤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가 중국 내에서는 여기에 기술 자립이든 자립 컨셉의 테마주들이 장기적인 강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방산이나 히토, 중국의 조선, 중국의 제조기업들, 또 당연히 AI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고 좀 더 뚜렷한 디커플링과 자립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 역시도 관련 수혜주들을 보실 수 있듯이 미국도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뭐 다 내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첨예하게 다른 분야에 있어서 혹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빚어진다면 우리나라는 힘들겠네요. 또 가운데서. 저희는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생산 TF도 만들어야 네. 되고 사실 중국 관련해서 저희가 생산에 의존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마음은 그렇지만 그 굉장히 섬세한 작업과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만 이렇게 저희가 제가 털긴 쉬운데 사실은 의존도를 보면 아찔하고요. 그렇죠. 중국이 저렇게 개별 승인하겠다는 법안도 12월 1일에 진짜로 통과돼서 미국과는 그냥 형식적으로 죽게라고 하지만 네.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괴로운 법안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도도 좀 필요하고 외교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 지금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식 시장에 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을 봤을 네.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내년 2월 혹은 3월 전인데까지는 네. 현재 강세장 기조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유동성 장세의 흐름이 중국도 최근 한 1년 동안 이어졌고 기본적으로 고정금리 상품에서 이제 주식으로 이동하는 장세인데요. 저희가 이제 2월까지 보는 이유는 지금 장표를 조금 띄워주시면 오른쪽 그림의 그림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중국이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지금 미국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AI만 투자하는 건지 반도체만 투자하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AI 반도체 제외한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경우가 있는데 중국 역시도 올해 딱 두 가지 컨셉이 됐습니다. 테크하고요. 선진 제조로 분리되는 테마인데요. 중국의 선진 제조가 뭐냐면 아시는 CATL 같은 배터리나 친환경 쪽도 있고 조선, 방산, 비철금속 이런 이제 선진화된 제조 기업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들 컨셉이 좋았고 반면에 아시는 제약바이오, 소비, 또 시클리컬, 금융 부동산은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성장주에 과도하게 두 분야에 되게 쏠렸던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쏠린 경향으로 가는 즉 뭐 홍콩의 항상테크든 반도체든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든 또 중국의 이런 배터리나 전기차 기업이든 특정 성장주에만 쏠리는 현상은 내년 2, 3월까지는 유효해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전면적인 강세장이 오려면 저 밑에 지금 소위 말해 좀 꼬라박고 있는 저 내수 기업들이나 일부 나머지 업종들이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요. 내년 2분기 정도의 검증기를 거쳐서 이제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좀 긴 얘기인데 나머지 이제 업종들도 이제 주도주 행렬에 좀 동참하는 그림, 전반적으로 쟤네들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그림을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특징은 테크, 제조, 홍콩 요 세 가지 정도였다면 내년에 이제 그림을 좀 그릴 때는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지금 연말까지 어떤 미중 간의 노이즈가 생기고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하더라도 내년 한 2월 정도 3월까지는 중국 장세가 지금 현재 기조 패턴대로 좀 오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떤 그 과정의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이익이라든지 전반적인 검증 과정이 조금 더 눈높이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3월부터는 조금 더 현재 장세에 대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신 차트를 쭉 보니까 내년에 3월을 기점으로 중국이 강세장을 보이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언더퍼폼하고 있는 이 내수주의 이 업종 종목 산업들이 턴어라운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중국에서는 이 내수주의 비중이 얼마나 큰 거?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뭐 소비라든지 네. 또 시클리컬이라든지 금융, 부동산 이런 거 합치면 사실 대만이나 대한민국 증시 대비해서 테크 비중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곤 있지만 내수 비중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수는 거의 80%라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20%였던 애들이 시총이 막 은행에 그러니까 전자업종 이런 쪽이 막 은행을 위협하거나 하면서 그쵸. 빠르게 치고 올라왔지만 사실 현실은 중국도 내수가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도 뭐 금융 부동산이나 좀 보여드린 시클리컬이나 네. 소비주 제약바이오 비중이 여전히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의 힘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사실은 올해는 그냥 유동성에다가 그죠. 뭐 당연히 다른 섹터들도 올랐지만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게 상대적인 관점, 그러니까 언더퍼폼했냐 아웃퍼폼했냐 개념으로 보면은 아웃퍼폼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었고 다 대부분 시장을 언더했다는 거는 그 나머지 7, 80%의 이런 내수, 서비스 이런 애들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사이클이 거의 올해도 4년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네. 크게 이익이나 턴어라운드가 보이지 않았다는 걸 좀 의미합니다. 왜냐면 그 오른쪽 차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네. 저는 이 차트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저 차트를 쭉 보니까 한국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차트죠. 네. 제 업종. 옆에서. 네. 네. 이게 한국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인 것이죠, 결국. 거의 미국도 똑같죠. 그렇고. 네. 사실상.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중국을 투자했을 때 중국은 어쨌든 세계 공장이자 기회의 땅이니까 ETF나 중국을 전부 사자라는 컨셉이었다면 이제는. 김경환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수, 즉 80%의 비중을 갖고 있는 저 내수 업종이 턴어라운드 되면 좋겠으나 혹시 저 테크나 선진 제조라고 할 수 있는 저 부분만 계속 양극화가 돼서 가는 흐름이 내년에 펼쳐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은 뭐 한 2, 3년 놓고 봐서 내가 지금 굳이 이제 중국 투자한다 그러면 네. 사실 저기 두 가지를 고르면 아웃퍼폼 확률이 계속 높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사이클을 보는데 구조적으로 좀 꺼져 있는 저 섹터들이 내년에 어쨌건 1년, 2년이든 관련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을 좀 볼 뿐이고 네.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중국이 소비하지 않을 거고 예전같이 중국이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부동산에 의해서 지금 성장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주식이 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저 두 가지 컨셉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뭐 분할 매수하든 장기적으로 뭐 항생 태클 사든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도 내년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특정 저런 산업들이 턴어라운드하는 시기가 전면적으로 같이 올라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라면 지금 중국에서 내년에 그래? 그럼 전면적인 강세장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중에서 누가 먼저 턴어라운드 할 거냐 그러면 제약바이오 같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홍콩에도 있고 본토에도 저희가 ETF 투자 가능하신데요. 네. 특정 테마 뭐 중국의 제약바이오나 이런 바이오테크 같은 것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는 연간 전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밑에 언더퍼폼 하는 애들이 채워가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통으로 쳐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은 그 시기들이 다 다를 수 있고 결국의 최강자는 로봇 생태계든 뭐 로봇택시든 그런 쪽이었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어떤 사이클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저는 뭐 테크도 좋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좋은데 중국 내부에서는 소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뭐 라부부 얘기도 해주셨고 한마트, 네네. 티 브랜드가 네. 굉장히 또 이슈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전 최근에 소비재 쪽에 있어서 우리가 뭐 테무나 이런 걸로 구입하는 것도 구입하는 건데 C뷰티라고 해서 네. 일본에서 저는 몰랐어요. 일본에서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중국 브랜드가 꽤 많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네. 플라워 노즈인가 네, 그 네, 네. 브랜드가 국내에 론칭이 돼서 저는 C뷰티 중국 제품이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구가 된다고 했는데 막 줄이 막 3시간 서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K뷰티로서 엄청나게 좀 각광을 받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이걸 이제 C뷰티라는 카테고리가 완전 또 잠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 그건 저희 어떤가요? 뭐 저희 고유의 경쟁력을 중국이 뭐 당장 따라잡기는 어려운데 네. 저희가 이제 지적하신 대로 6, 7월에 저희가 중국 갔을 때 진짜 생산자들은 훌륭하고 생산자들이 그 소프트웨어의 DNA를 사오든 본인들이 길러내든 간에 네. 워낙 모수가 많다 보니까 그쪽 소비자들은 이제 까다롭고 그 소비자들은 무조건 가성비가 좋은 걸 깔고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길러진 정말 야생과 정글 같은 중국의 그 시장에서 네. 나와서 플레이하는 확률은 되게 높고 그들이 나올 확률도 굉장히 삐져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뭐 C커머스가 그랬듯 C뷰티든 뭐 나중에 C엔터가 나오든 근데 그게 뭐 보편적으로 지금 파괴로 갔다라기보다는 생산자들이나 중국의 기업가들이 기본적으로 워낙 잘 하고요. 내수 소비 시장이 마진 남기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히트 상품 하나 터트리고 무조건 밖으로 나오는 게 적응인데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OEM, ODM 했던 이런 20년 동안 했던 노하우들이 축적이 된 데다가 가격이 너무 깡패입니다. 가격이 너무 깡패인데 그 5,000원, 10,000원 이하하는 제품에서 생각보다 이거 타이틀 괜찮은데라는 쪽으로 가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등은 아니고 S급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지금 A급, B급에 깔려있는 그 군단이 너무 많고 그들의 생산자에 대한 자신감들이 이제 올라왔다는 걸 느껴서 역설적으로 제가 그때 7월인가 팜마트 이런 거 보고 와서 느낀 네. 게 팜마트 같이 이렇게 럭셔리하거나 해외에서 터지는 게 쉽진 않은데 중국 내에서 밖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는 너무 많아질 것 같고 그들 중에 한두 개 업체들은 밖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여전히 그냥 S급으로 1등하는 우사인 볼트 같은 기업들만 투자하자.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아깝지만 이 생산자들이 중국에서 마진 단계가 너무 어렵고 경쟁이 너무 심해서 주가는 역설적으로 다 같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 개별 기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기업들 위주로 고르고 말씀하신 그런 C가 붙는 이제 소위 말해 이 주요국들의 인바운드로 침투하는 중국 기업들이나 생산자들의 어떤 행보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좀 네, 너무 거세다라는 계속 한 생각이 들어요. 카테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떤 글로벌 트렌드로 보시지 않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생산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장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그 다양한 전파에 있어서는 틱톡을 기준으로 해서 그 쇼폼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젊은 층에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뭐 엄청 블러셔가 예쁘다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예쁘다. 이 제품 어디 거지 했더니 중국 제품인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약간 무서운 거죠. 왜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괜찮은 브랜드가 이제 중국 제품이다. 그동안에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랬는데 뭐 한국 것도 있고 이제 중국 제품이라고?
이거 저는 계속 이 K뷰티에 대한 뭔가 위기감이 생겨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언젠가 또 다 잠식할 수도 있겠구나. 맞습니다. 그런 B2B 하던 생각이- 업체들이 네. 이제 B2C로 직접 오는 거고요. 생각보다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아까 제가 까다롭다는 게 해외 직구해보고 여러 가지 명품 소비해보고 네. 여러 가지 플랫폼화에서 실용적으로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발전하는 과정들이 버블도 있지만 꽤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중국식의 어떤 그 플랫폼 기반의 판매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지금 애를 키우고 있지만 네. 한동안은 중국이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중국어를 했기 때문에 중국어 가르치는 걸 좀 포기했었거든요, 집에서. 근데 요새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다시 가르치니까. 이름을 바꿔서 어. 타고 가면 중국이 오너인 회사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국내외로 되게 많을 많아질 것 같아서 네. 뭐 그쪽 오너가 어떤 쓰는 랭귀지 자체에 대해서 알 필요는 좀 있겠다. 한자 가르치고 이런 거는 아직 유효하구나.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쭈구리가 돼 있으니까 중국어 가르치는 것보다 미국이 대세고 영어가 대세인 건 인정하는데 생각보다 이 영내 기업들은 타고 가면 대놓고는 중국이라고 안 해도 오너가 뭐 알리바바일 수도 있고 네. 텐센트일 수도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제가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을 기르고 있는데 네. 10년, 15년 지나면은 꽤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국어도 조금 가르쳐 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앞에 C가 붙은 다양한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침투할 가능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향후 네. 5년, 10년 안에는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펼쳐질 것 같다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더 지속된다라고 보면 이게 언제까지 또 얼마나 지속이 될 거라는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유동성 형태 지금 현재 패턴의 장세가 내년 2, 3월까지 일단 한번 정점을 그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성장주 기술주 중심으로 보면 홍콩 쪽의 항생테크라든지 네. 본토의 경우는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시기엔 좀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세가 좀 바뀌는 형태가 되려면 내년 3월 전인대 이후로 조금 검증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현재 조정은 그냥 사실 수 있는 거지만 시한은 내년 한 2월 정도, 3월 정도까지를 보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본토는 이미 제가 보는 본토의 그 차이넥스트로 불리는 심천 창업한 지수나 혹은 그 기술주가 많은 뭐 상해 과창판이라 불리는 반도체 지수는 지금은 조정 시에 일부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뭐 혹시 11월에 조정이 있으면 조금 접근하실 수 있지만 조금 목에 차지 않나 싶고요. 항생테크를 계속 매집하시는 거를 조금 더 말씀을 우선순위로 드리고 연간 전망 제가 또 나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조금 시기를 1분기 정도로 좁혀서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은 뭐 계속 CSI 300 같은 일반적인 지수를 매집하시는 것도 좋을 거로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많이 됐지만 보내드리기 전에 올해 그러니까 한 트럼프 2기를 복귀해 보면 트럼프 2기가 들어와서 미중 간의 관계가 더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유동성의 힘이겠지만 양 지수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글로벌 증시가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건가요? 네, 큰 틀에서 그렇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내에서 이런 테크나 AI 주식들은 당연히 미국이 어느 정도 견조하다는 가정하에 가겠지만 중국은 조금 다른 스테이지에 있다가 4, 5년 만에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내부적으로 주식을 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서 네. 내년에도 중국의 로컬 자금의 중심에 수급이 유효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 흐름에 타는데 중국은 너무 4, 5년 전의 상황에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내년에 여력이 있고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대외 요인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이슈로 조금 담아보실 만하다. 주식이 없는 국가라는 부분을 상기하시면서 단기 과속이야 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주식들을 살 만한 것들이 네. 지수든 또 혹은 특정 테마든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한 4, 5년 전에 우리나라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네.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수많은 유동성이 물론 디커플링이었지만 주식을 안 사고 이제 금을 샀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뭐 금도 가능한데 중국이 아시겠지만 뭐 가상화폐도 어렵고 음. 해외 투자도 공식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다 예금에 담겨져 있는 확률이 높고요. 채권 예금에서 내년에는 이제 리플레이션 하에서 주식에 대한 선택들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방향을 주지하시면서 등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도 일단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단기로 볼 것이냐 내가 중장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해야 되는 대상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연간 전망 들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또 네, 그때는 함께 지수나 테마 특정해서 찍어드리고 네, 찍어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찍어준다라는 표현 좋네요. 네,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 투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가 아니라 글로벌 인터뷰 시작될 때 제가 뭐 대학을 다시 간다면 뭘 하고 싶나요? 진짜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학습과 그러한 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위즈덤 컬리지가 벌써 시즌 3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아마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6학년도에는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버드대 정치학과 마이클 샌델, 그리고 전 세계 3천만 부를 판매한 신화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암호화폐 전문가 오태민 작가, 대한민국의 저속 노화 바람을 또 일으킨 장본인이죠. 정의원 소장까지 이제 국내 인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유명한 분들의 강의를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인과 함께하는 위즈덤 컬리지. 저희가 또 이렇게 위즈덤 컬리지 컨텐츠만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저희가 다양한 뭐 지식 문화 컨텐츠, 렉처 콘서트 등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도 교보문고와 저희가 함께합니다.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M 멤버십 1개월권, 무려 30만 원 상당의 혜택 그대로 다 드리니까요. 지금 하시는 게 가장 높은 할인율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즈덤 컬리지 2016에도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성인 17인 플러스 알파 우리 빈세님까지 나중에 렉처 콘서트 하면 네, 좀 와주세요. 네, 뭐 영광입니다. 눈물을 흘릴 만한 강연을 가지시고 오셔야 돼요. 눈물이라. 네. 눈물. 네. 정말 감동해서 울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화가 나서 울어도 되고. 감동은 동감이니까. 네. 네, 동감이 되면 감동이 있겠죠. 그런 멘트는 어디 좀 적어두시고 외워두셔서 하나씩 뽑아오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감동, 동감. 그냥 모르겠습니다. 툭툭 막 튀어나오네요. 네, 자, 그런가 여러분 봐요. 지성인, 지식인 17분과 함께하는 위즈덤 컬리지 2016 영상에다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즈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즈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즈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